고전산문 6 남영로 옥루몽이라는 작품 보도록 할게요. 이 옥루몽, 제목에 몽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환몽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환몽구조라는 건 꿈 밖에서 현실계에서 어떤 환상계를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다시 꿈속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꿈을 깨는 그런 과정을 취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작품이 뭐가 있어요? 네, 구운몽이라는 작품 잘 알고 계시죠? 구운몽의 아류작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이게. 구운몽의 아류작이라고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인몽과 강몽이 있잖아. 꿈에 들어가는 부분과 꿈을 깨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강몽 부분이 모호하게 처리돼요. 강몽이 안 드러나, 작품 전체를 봤을 때. 인몽이랑 그 다음에 중간 내용이 있고, 구운몽 같은 경우에는 주제의식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강몽이 주로 나타났어.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구운몽 내용 다 알고 있죠? 강몽 부분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양소희가 다 누렸지만 그게 다 무상하다. 인생무상이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강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 작품이 발췌될 경우에는 항상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인간 세상에서 영웅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발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보통 아이들이 그 옥루몽이라고 해서 몽자 계열 소설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잊어버려. 왜냐하면 그 꿈속 내용 부분만 발췌가 되기 때문에 꿈속 내용은 딱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하나는 주인공 이름 뭐냐? 여기 남자 주인공 양공자. 양모니? 걔가 영웅적 활약을 벌이고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거든요. 영웅소설 측면이 보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걔가 영웅적 행적을 펼치면서 끊임없이 이제 여자들을 만나 5명인가를 아마 만나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부인 2명에 첩 3명인가 뭐 해서 5명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 결연 부분들, 각각의 여자들을 만나는 부분이 발췌되면 무슨 소설? 애정소설, 염정소설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가 어차피 고전산문은요, 달달달달 공부할 필요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발췌되어 있으면 그 발췌 부분만 가지고 너네가 내용 파악을 하고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꿈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어차피 전체 줄거리 사용 설명서 있으니까 다 알 테지만, 얘가 신선이랑 그 다음에 뭐였냐, 선녀들이어서 5명의 선녀들이었는데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어떻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속에서 인간 세상의 모든 부귀공명이라든가 입신양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구운몽이랑 내용은 어때? 굉장히 유사해요. 주제면으로도 좀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인생무상 쪽으로 가는 게 별로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홍랑이 저의 추레함이 점점 더함을 보고 추연이 답지 아니한데, 추레함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추레하구나. 왜냐면 너네가 추레하다는 단어를 현실에서 쓰니까 그렇게 넘어갔죠. 네, 처지가 너저라고 고상하지 않음 인데요. 이런 것까지는 알지 않아도 상관없어. 근데 중간중간에 단어를 모르면 맥락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내가 오늘은 단어 위주로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홍랑이 자신의 신세가 고상하지 않고 그런 신세가 점점 더함을 보고 추연이 슬프게 답지 아니한데, 대답하지 아니하는데, 앞에서 황자사가 뭐라고 질문을 했나 봐. 근데 홍랑이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철양맞고 슬프고 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황자사가 미친 흥을 걷잡지 못하여 좌우를 호령하여 한 척의 작은 배를 준비하여 강 가운데에 띄우고, 소주 이건 지명이에요. 소주, 황자사가 소주 자사야. 소주라는 그 지역의,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주의 기생무리들을 불러서 홍랑을 붙들고 선상에 올라가게 하니 선중에 비단 장막을 첩첩이 두르고 아무도 없더라. 황자사가 그 장막 안에 뛰어들어 홍랑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홍랑아, 네가 비록 철석간장, 뭐예요? 그쵸? 굳센 의지와 지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황여옥이 누구야? 황자사. 나의 불같은 욕심에 어찌 녹지 않으리요. 표현상의 특징은 서리법 사용되고 있네요. 여기서는 어떤 태도 나타나요? 호언장담. 너는 나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어 라는 호언장담이라는 한자성어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내 5호 편주에 서시를 싣고 번대부를 효칙하여 평생을 쾌하리 하리라.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도 표현상의 특징 하나 찾을 수가 있죠? 뭐 사용하고 있어요?
뭐뭐 하리라 뭐 의지적 어조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사인용 되고 있습니다. 서시, 범대부 처음 들어봐요? 서시는 들어봤잖아. 중국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면 두 명을 우리가 꼽잖아요. 한 명이 서시, 또 한 명이 양귀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서시 이거 중국 여잔데 고사인용이구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범대부가 누구냐면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벼슬을 물러나서 서시랑 같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그 중국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오늘은 내가 5호 편주에 5호 넓은 강에 편주에 서시를 싣고 편주 조각배에 서시 같은 너를 싣고 서시같이 예쁜 너를 싣고 범대부 서시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범대부를 효칙 본받아서 평생을 아주 즐겁게 살리라. 사실 이때 홍랑이 이 거주를 보니 이 행동을 보니 강포지옥을 면치 못할지라. 강포지옥 뭐야? 우악스러운 행패, 모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악스러운 행패와 모욕을 면하지 못할 것 같더라. 안색을 불변하고 그래서 어떻게 애써 이제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색을 변하지 않고 태연히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의 체중하심으로 체중. 지위가 높고 점잖음으로 일개천기를 자기를 어떻게 천한기생이라고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 천한기생을 이같이 겁박하시니 상공의 체면을 깎아내리심이라. 첩은 청루의 천한계집으로 어찌 청루는 기생집의 천한계집으로 어찌 열렬한 지조를 말할 수 있겠냐마는 다만 평생에 지킨 뜻. 내가 지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지조를 지키려고 했어. 다만 평생에 지킨 그 지조의 뜻을 오늘 보전하지 못할 것 같다. 너 때문에 오늘 내가 이제 지조를 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원하건대 벽 위에 걸린 검은고를 주시면 두어곡조를 내가 연주를 해서 내 마음을 풀고 화열한 기상으로 기쁜 마음으로 상공의 즐기심을 돕사올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황자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내가 원래 지조를 지킬 만한 처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지조를 지켰으나 오늘 그걸 내가 꺾겠다. 그리고 내가 검은고를 연주한 다음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즐겁게 놀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황자사가 홍랑이 자신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위풍을 그 위세 있는 그 풍채를 두려워해서 회심 마음을 돌이킨 것인가 하여 바야흐로 손을 놓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낭자는 여중 호걸이여 수단 있는 명기라 솜씨 있는 아주 뛰어난 기생이라 내 일찍 황성 청루를 편답하여 내가 일찍 황성이 이제 그 황제가 있는 그 궁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역의 청루 기생집을 편답 널리 돌아다니며 이름 있는 기녀들과 재주 있는 여자를 내 수중에 못 달랜 자가 없거늘 낭자가 한결같이 고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즉 거의 위태한 거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큰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요. 한자가 지금 안 나왔잖아.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큰일이라고 하는 게 나는 가장 맥락에 맞는 것 같은데 거조라는 건 앞에서도 나왔지 뭐야? 말이나 행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편한 대로 해석하세요. 거의 위태한 그런 큰 일을 당할 뻔하였다. 이제 이같이 마음을 돌이켜서 전화위복하니 이는 낭자의 복이라. 내 비록 부귀하지는 못하나 당시의 승상의 장세 지금 현재 승상의 첫째 아들이요. 일도방백의 존귀함을 겸하였으니 일도방백 도의 관찰사라는 그런 존귀한 직책을 겸하고 있으니 마땅히 금과 옥으로 집을 짓고 낭자로 더불어 평생 부귀를 누리게 하리라. 설파에 말을 마치고 친히 검은고를 들어 홍랑을 주면서 말하기를 낭자는 재주를 다하여 활악하는 화평하고 즐거운 곡조를 연주해라 하니 홍랑이 미소 지으며 검은고를 받아 한 곡조를 타니 그 소리가 화창방탕하여 그 소리가 맑고 즐거운 기색이 있어 3월 봄바람에 백화가 온갖 꽃이 만발한 듯 오릉소년이 준말을 달리는 듯 언덕의 버들은 비 기운을 띄었고 물가의 갈까마귀 분분하게 춤을 추니 여기는 전부 다 비유법을 사용해서 곡조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는 듯 지규법 같은 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릉소년이 준말을 달리는 듯 이거는 작은 따옴표 해주시고요. 200의 시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백의 시에서 소년행이라는 시가 있거든. 거기에서 오릉소년이 흰 말을 타고 술 마시러 호탕하게 뛰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언덕의 버들은 비 기운을 띄었고, 비 기운을 띄었으니까 어떻게 막 싱그러운 거야. 비를 맞으면 쑥쑥 잘 자라나잖아. 여기서 비라고 해서 너네가 마이너스 분위기 형성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앞뒤 맥락으로 전부 여기는 밝은 분위기거든. 언덕의 버들은 비 기운을 띄었고 물가의 갈까마귀가 분분하게 춤을 추니, 여기서는 의인법도 사용하고 있죠. 직유법, 앞쪽에 직유법과 의인법 등의 비유법을 사용하여 곡조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황자사가 호탕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장막을 걷고 좌우를 돌아봐 다시 술상을 내와서 홍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더라. 홍랑이 다시 예쁜 손으로 줄을 골라서 또 한 곡조를 타니, 이번에는 기억과는 전혀 다른 곡조겠죠. 분위기가 달라요. 그 소리가 쓸쓸하나 간게 원통하고 슬퍼서 소상반죽에 저녁비 떨어지고 새외 청총에 찬바람이 일어나니 강상의 나뭇잎이 풍운에 솟으라고 천혜의 기러기 애원히 소리하니까지 보면은, 여기서 우선 이거는 두 번째 곡조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소상반죽이라고 하면서 뭐가 나와 있어요? 고사인용 나와 있습니다. 소상강, 소상반죽은 우리 고전시가 하면서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왕이, 황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왕비가 소상강에 몸을 던져서 죽어요. 황제를 따라 죽는데, 그 뛰어내리기 전에 눈물을 이렇게,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탁, 손으로 훑어가지고 던졌거든. 그래서 그 주변에 전부 다 대나무가 많은데, 그 대나무에 그 눈물이 묻어서 거기 보면 얼룩얼룩한 그런 대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묻어있다라고 해서 소상이라는 말 나오고 소상강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체로 슬픈 분위기, 이별의 분위기,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반죽, 저녁 비 떨어지고, 이때 비는 뭐예요? 마이너스 분위기의 비예요. 그리고 새외 청총, 변방지방의 그런 무덤에 찬 바람이 일어나니, 이것도 여전히 쓸쓸한 분위기. 강상, 강 위에 나뭇잎이 바람에 솟으라고, 으스스하고 쓸쓸하고, 천의 천길 낭떠러지에 기러기 애원히 소리하니, 일자는 모든 좌석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추연한 슬픈 빛이 있어. 소항제기 무단히 눈물을 머금더라. 소주와 항주의 제기, 기생제가 무리제자거든요. 기생무리가. 위에서도 제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소주의 제기들이 홍랑을 붙잡아,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소주와 항주의 기녀들이 무단히, 끝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머금더라. 홍랑이 이에 곡조를 변하여, 곡조가 그래서 총 3번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 황자사를 안심시키기 위한 밝고 즐거운 곡조, 두 번째는 자신의 신세를 나타내는 그 슬프고 처량한 곡조, 세 번째는 좀 뭔가 원통하고 강한 곡조가 나타나게 돼요. 이에 곡조를 변하여 소현, 작은 줄을 이제 건드리지 않고 큰 줄을 땅 하고 울리면서 우주를 아래니, 우주로는 곡조 이름이에요. 근데 이 곡조는 굉장히 강한 느낌을 주는 곡조입니다. 우주를 아래니 그 소리가 비창 간계하여, 비창 슬프고 간계, 원통하고 슬퍼서 불평한 심사와 편하지 못한 그런 마음과 오열한 흉금이, 목매어 울 것 같은 그런 흉금, 마음에 일좌 온 사람들을 경동하니, 마음을 울리니, 온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니, 주중제인이, 주중 배 안에 제인 사람들이 일시에 읍하더라. 읍하다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하나는 절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울다라는 의미로 사용해야,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다라고 사용해야 맥락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홍랑이 검은 구름 일지고 열렬한 빛이, 어떤 열렬한 빛일까? 이건 비유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빛을 열렬한 빛이라고 할까? 밑에 홍랑이 하는 말을 보면 얘가 들이우고 있는 빛이 어떤 빛인지 짐작 가능할 텐데,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열렬한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열렬한 빛이 미우, 이마, 눈썹 근처에 가득하여 말하기를, 유유창천하, 이거 어거풀이 되어 있으니까 멀고 푸른 하늘아, 홍랑을 내실 때, 홍랑을 태어나게 할 때 그 근본은 천하게 하시고 기녀하신 분으로 태어났거든요. 천하게 하시고, 하지만 마음은 강렬히 하여, 마음은 강렬히, 강하게 만들었어. 지조와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강하게 만들었으니, 광활한 세계에 내 몸을 용납할 땅이 없어. 왜? 천한 기생신분인데 나는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몸을 받아들일 만한 땅이 없으니, 청강 어복 굴삼녀를 쫓을지라. 청강,
그 맑은 강에 어복, 고기의 배에 들어갔던, 다시 말해서 죽었던, 물에 빠져 죽었던 굴삼녀를, 그 굴언을 쫓을 것이다. 고사인용 되어 있네요. 고사 벌써 3번이나 나왔습니다. 여기. 바라건대 첩이 죽은 후에 내 몸을 건지지 마라. 죽어도 조결한, 그 깨끗한, 지조가 깨끗한 그런 땅에 놀게 하소서. 말을 마치며 몸을 날려 강 가운데 뛰어드니 오호 석재라 필경 생명이 어찌 된 거. 이거 뭐예요? 편집자성 문평이죠. 이 부분은 오호 석재, 뭐 재앙으로 인한 슬픔이 너무나도 크구나. 필경 생명이 어찌 될까.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이 어찌 될 거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약간의 암시가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살았을 수도 있지라는 암시를 주고 있네요. 차시 그때 연옥이 등장인물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연옥이라는 인물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연옥이 홍랑의 죽음을 듣고 발을 구르고 통곡하며 관아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소녀는 강남홍의 차환, 계집종, 차환이러니 이름은 연옥이라. 홍랑도 부모, 친척이 없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이런 처지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사고 못하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야. 아, 편안하다. 사고 못하다. 그거 말고. 사고 무친. 사고 무친. 그 고사성어가 출제가 되면 지금까지 항상 산문, 고전 산문이랑 연결돼서 출제됐으니까 구절구절에서 필요한 것들 자꾸 떠올리고 환기시키세요. 홍랑도 부모 친척이 없고 소녀인 나도 부모 친척이 없어. 고단한 신세로 노비와 주인이 서로, 노비인 나와 주인인 강남홍이 서로 상의하여 서로 친한 정이 형제와 다름이 없더니 홍랑이 이제 죄도 없이 강 가운데 원망스러운 그런 홀령이 되어 남은 뼈를 거둘 수 없사오니 원컨대 관력, 관청의 힘을 빌려서 백골을 수습하여 묻을까 하나이다. 자사가 그 뜻을 참혹히 여겨. 이거 사용설명서에 조금 잘못 나온 것 같거든요. 잠깐만. 사용설명서에 이 자사 누구라고 나와 있니? 안 나와. 설명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잠깐만. 여기는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했구나. 그럼 너네는 이거 항주자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소주와 항주가 서로 붙어 있어서 여기 보면 소주와 항주의 기녀들이 다 모여 있었다 그랬잖아. 소주 자사가 이거 황자사예요. 황여옥이 소주 자사인데 얘는 플러스 인물이야, 마이너스 인물이야? 마이너스 인물이야. 지 때문에 그 홍랑이 빠져 죽었는데 불쌍히 여겨서 막 다시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인물에 그럼 일관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강남홍이랑 연옥이가 살았던 곳은 집은 항주에 있어. 항주가 집이라 이건 항주 자사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항주 자사가 그 뜻을 참혹히 여겨 관선 10여 척을, 관에 묶여있는 그런 배에 10여 척을 주니 옥이, 연옥이가 10여 일을 강 가운데 배회하며 울며 찾되 종적이 없거늘. 종적이 없다. 이거 뭘 나타내줘요? 암시입니다. 어떤 암시?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해주네요. 홍랑의 생존을 암시하는 구절이에요. 종적이 없거늘 할 일 없어. 어쩔 수 없어. 집에 돌아와 술과 과일 그리고 종이돈을 갖추어서, 술과 과일, 종이돈은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죠. 그런 걸 갖추어 강 위에 초혼하고, 초혼은 그 장례 절차 중 하나예요. 그 죽은 사람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달래주는 거예요. 초혼하고 홍랑이 입은 의상과 폐물을 강 가운데 던지고 오니,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줬다는 거죠. 행인 과객과 사공 어부 등이 눈물을 아니 흘릴 리 없더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여기 아니 흘릴 이 없더라. 만약에 이게 그 아니 흘인이 없더라라고 하면은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흘렸다라고 해서 판단이 안 들어가고 그냥 상황을 전달하는 걸로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 흘릴 사람이 없다. 모두가 흘릴 거야 라는 추측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편집자적 논평으로도 봅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좀 어떻게 선생님들이 설명할지 몰라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는 한 3분의 1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신할 때 뭐 하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냐? 내신일 경우는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옥이 초혼을 맞고,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적적한 그런 누각에 티끌이 자욱하고 외롭고 쓸쓸한 문 앞에 거친 풀이 무성하니, 이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 뭐예요?
묘사 있죠? 배경 묘사입니다. 배경 묘사를 통해서 그 쓸쓸하고 외롭고 슬픈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전일 풍류의 자취, 과거 그 풍류를 즐기던 그 흔적을 물을 곳이 없어 다만 문을 닫고 밤낮으로 호곡하며 소리내어 울면서 황성으로 간 창두를 밤낮으로 기다리더라. 황성이죠. 황제가 사는 그 수도로 간 창두. 창두는 산의 종이에요. 이 산의 종을 밤낮으로 기다리더라. 이 산의 종을 왜 기다리냐면 그 홍랑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공자잖아. 양공자가 황성으로 뭐 하러 갔어? 과거 시험 보러 갔어요.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홍랑은 그래도 기녀고 돈도 좀 많이 있고 하니까 돈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그 자기 산의 종을 붙여준 거야. 좀 우리 공자님 서울까지 잘 가도록 보필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홍랑은 죽고 없으니까 연옥이가 서울로 갔던 그 도련님 따라갔던 머슴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소식을 알게 되고 소식을 그 공자에게도 알릴 수가 있으니까. 차설 한편 양공자가 항주 창두를 보낸 후 항주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머슴은 그 다시 보냈지. 집으로 보낸 후 객관의 적적한 심사가 객관 나그네 숙소에서 그 적적한 심사가 날로 더하여 과일 뭐예요? 갑자기 침묵. 먹는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과거 시험 일을 기다리더니. 아니 뭘 읽은 거야 너네? 갑자기 열이 확 오르네. 과거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데 마침 조정의 변이 있어서 과거 날짜가 뒤로 미루니 오히려 몇 달이 격하다는 거 이제 차이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몇 달이 그런 차이가 생겼다. 사이가 생겼다. 그 정도로 몇 달이 미루어졌는지라. 공자가 고향을 생각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일일은 하루는 책상을 의지하여 그리고 중간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책상을 의지하여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꿈속에서 한 곳에 이르는 거야. 서안을 의지하고 잠들었다가 꿈에서 한 곳에 이르니 십리강산의 아주 넓은 그런 강에 홍련화가 붉은 연꽃이 성게하였거나 가득 피었거든. 홍련화는 뭘 상징할까요? 홍랑이겠죠. 홍 비슷하잖아. 성게가 가득 피었거든. 한 가지를 꺾고자 하다가 홀연 광풍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물결이 일어나며 꽃가지가 꺾어져 강 가운데 빠지니 그 연꽃이 어떻게 강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홍랑이 강에 빠져 죽을 것임을 암시를 하는 거죠. 아깝고 놀라 소스라쳐 깨달으니 한낱 꿈이더라. 마음에 상서롭지 아니하여 좋은 조짐이 아니하더라. 며칠이 못하여 호련 창두가 이르러 다시 그 홍랑에 딱 갔던 창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홍랑이 이제 편지를 갖고 다시 돌아온 거야. 항주 창두가 이르러 홍랑에 편지를 드리니 공자가 반겨 떼어 보니 글에 아래와 같이 적혀져 되어 하였으니 밑에는 홍랑의 그런 편지 내용이죠. 천첩 강남홍은 일봉 하나의 서찰을 양상공께 올리나이다. 첩의 명도가 운수가 기박하여 아주 사납고 복이 없어서 어려서 부모의 교훈을 모르고 자라서 몸이 기생집에 의지하여 창루의 천한 몸이요 기생의 천한 몸이요 군자의 버린 배라. 이것도 여기 해석 이상하게 되어 있던데? 뭐라고 되어 있어? 군제에 버린 베라를 비유적으로 표시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네 이거 우리가 중세국어원법을 봐서 배가 뭔지 알지 않아요? 바이라인데 이거 오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진짜 이렇게 떠다니는 배라고 하면은 비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 바이다 의존명사 바에다가 이다가 붙어 있는 형태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체크하세요. 너무 웃겨? 이것도 학생님한테 체크하세요. 이거 사용설명에서 비유라고 되어 있는 이거 비유로 봐야 되나요? 아니나요? 왜냐하면 내신 낼 때는 이런 거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순간 막 이렇게 내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꼭 확인한 다음에 하세요. 중간고사 때 이거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번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기말고사 때도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수특으로 중간 기말 다 보는 거니까 이번에 안 들어가면 다음에 들어가는 거라 그때도 지금 체크를 해놔야 다음번에 기말고사 볼 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렇게 천한 기생의 신분이요. 군자의 버린 바라. 난 바라고 해석할게요. 군자의 버린 바라. 이거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군자가 버린 바이다. 군자가 나를 그러니까 뭐지? 배필로 삼을 수 없는 그런 버려진 그런 신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신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직 일평고신이 한 번 지기를 만나. 그래서 오직 난 이제 원하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 외로운 내 한 몸이 한 번 지기,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에 어울리는, 나의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 청산 녹수에 품은 소회를, 청산 녹수, 뭐 푸른 산과 푸른 물에 품은 그 마음을 서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연문백설에 감춘 바 시부를 화답하여. 그래서 뭐 악곡이나 시문 이런 것들을 서로 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평생의 소원을 이룰까 하였더니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자 하였는데 뜻밖에도 내가 운이 좋아서 공자님을 만나, 공자인 양공자를 만나 흉금이 상조함에 속마음을 상조 서로 탁 터놓음에 강비의 해패함을 휴칙하고 선녀가 남자를 사랑하던 것을 내가 본받아서 건즈를 소임함을 허야사 당신의 아내가 되는 첩이 되는 것을 허하시니 당신이 허락하셔서 나를 첩으로 거두심을 약속해 주시니 군자의 말씀이 금과 돌 같으심에 천첩이 바다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였는데 조물이 시기하고 천지신령에 방해하여 소주자사 황공이 망망은탕한 마음으로 나를 천대하며 이해로 달래고 뭐 이득이 있다 나랑 내 첩이 되면 뭘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달래고 위세 그런 자신의 위세로 나를 협박하고자 하여 압강정 남은 풍파가 전당호에 이르렀으니 압강정은 이 소주 자사인 그 황자사가 강남홍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얘를 자기의 그런 첩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압강정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열어서 꼬셨거든. 그때 거부당했어. 그래서 두 번째 잔치를 연 곳이 앞에 여기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명이 전당호인 거예요. 전당호라는 그 호수에 이르렀으니 압강정에서는 거부를 했지만 여전히 포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 남은 풍파가 전당호에까지 이르렀으니 5월 5일 천중지절에 경도회를 이름하여 첩을 겁박하고자 하니 간신히 부지하는 목숨이 새장 속의 새요 그물 속의 물고기라 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어요? 네, 요약적 제시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삶과 지금까지의 처지가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 지쳐 가까운 그런 푸른 파도에 몸을 던져 죽는 선비를 내가 쫓으려고 하나, 그렇게 내가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하나,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을 보지 못한, 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긴 했는데 양창곡을, 그러니까 양공자를 내가 보지 못하니 어복고혼이 영욕을 잊었으나, 어복고혼 그런 물에 빠져 죽은 그런 혼이 영욕을 잊었으나 백마강의 참 물결에 여한을 난설이라. 여한 남은 한을 난설이라. 풀길이 없다. 이것도 한자가 없어서 나는 풀길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난설. 설을 말씀 설자로 해석하면 말할 길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한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의미는 차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공자는 나를 차마 떠나지 공자는 천첩을 나를 차마 떠나지 못하지 마시고 청운의 뜻을 두어서, 청운이 뭐예요? 청운은 입신양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벼슬의 뜻을 두어서 금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는 날, 다시 말해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한자성어로는 뭐라 그래요? 금의 환향, 금의 환향. 고향에 돌아오시는 날 고정, 나와의 그 옛 정을 생각하셔서 적은 돈으로 강산고혼을 강산의 그런 외로운 혼인 나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소서. 첩이 죽은 후 알미 있으니 내가 죽은 후에도 뭔가 알 수만 있다면 상공의 그런 영귀함을 지체놓고 그런 귀함을 흠양할 것이요 사모할 것이고 공경할 것이요 만일 정령 민멸치 않은즉 민멸 아주 없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이 아주 없어지지 않는다면 명부에, 그런 명부가 저승이죠. 저승에 내가 소원을 말해서 과거의 그런 미진한 인연, 이어지지 못했잖아. 그래서 미진한 인연을 후생에 기약할까 하나이다. 일백량 응자를 보내오니 그 와중에도 돈도 또 보내줘요. 일백량 응자를 보내오니 객중 부비 뭐 여비로
도사 여비로 도우십시오. 여비로 쓰십시오. 죽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 저승에서 연연한 생각, 끝없는 생각을 1분이나 덜게 하소서. 붓대를 잡음에 흉금이 막혀 생리 사별의 회포를 다 고치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까지예요. 이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옥루몽 보면은 이 부분은 잘 발췌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옥루몽에서 가장 많이 발췌되는 부분은 너네도 한번 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벌써 3년 차잖아. 고등학생 생활 3년 차니까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전쟁에서 양창곡이 원수로 나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마침 보니까 상대편 장수가 남장을 하고 있는데 여자야. 알고 봤더니 누구? 강남호. 이거 너네 많이 봤을 텐데?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워낙 많이 그 부분이 발췌가 돼서 그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난 옛날 사람들의 마인드를 이해할 수가 없긴 하지만 여기에서 강남홍 있잖아. 강남홍이 양창곡이랑 만나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얘는 천한 신분이잖아.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한 다음에 강남홍이 추천해. 어떤 여자를.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땡땡땡을 양창곡의 부인으로 추천을 해요. 그래서 땡땡땡과 양창곡은 또 혼인 약속을 한 상태로 얘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간 거야. 그래서 강남홍은 이제 땡땡땡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땡땡땡이 시비처럼 그렇게 막 살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소주 자사가 얘를 보고는 이 난리를 친 거야. 그랬을 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걸 느끼고 이 땡땡땡이 잠수 잘하는 사람을 하나를 섭외를 해놨어. 보아하니 강남홍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얘가 잠수 잘하는 사람을 섭외를 해놓고 강남홍이 뛰어났을 때 이 잠수부가 싹 들어가서 강남홍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강남홍이 그렇게 살아나서 좀 떠돌아다니고 하다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얘 때문에 황자사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오랑캐국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5 선녀 중에서는 가장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 그래서 남성적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어서 명나라랑 막 싸우다가 명나라 원수는 누구? 양창곡. 이 오랑캐 원수는 누구? 강남홍. 그래서 강남홍이 양창곡을 딱 전투 도중에 알아보고 이쪽으로 딱 붙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발췌가 되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부분을 많이 발췌하다 보니까 여성영웅적 성격도 많이 보여줘서 그 부분이 발췌가 되면 다른 여성영웅 소설들 있죠. 그런 것과 비교 감상하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거 말고는 딱히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